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요즘 타임슬립 영화나 드라마가 참 많죠. 저에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2014년 4월 16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출발하지 않게 설령 배가 출발했다 해도 선실에서 기다리지 말고 해경과 구조대가 올 테니 배에서 나오라고 안내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잊지 말았어야 할 비극은 벌어졌고 유가족에게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많은 국민에게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쓰러져 갈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일 텐데요. 당시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었죠. 작은 실천이지만 이 영화 보시는 것도, 극장에서 놓치셨다면 IPTV라도 만나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이재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영화 소개해 주시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남겨진 우리들의 이야기, 영화 생일입니다. 수아버지, 곧 수호 생일 오잖아요. 당신은 그게 왜 하고 싶어? 준호아, 그날 수호도 올 텐데. 우리 아들입니다. 내 소리 잘 있어. 내가 못해줄까 봐? 잘하고 있어, 나. 지금 영상 봤는데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근데 영화 내용 자체가 세월호 참사로 어린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과장하지 않고 좀 담담하게 그린 게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때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 영화 봐주십사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유가족분들한테만 어떤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도, 우리도 그때 알게 모르게 어떤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생긴 거죠. 되게 어떤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린 거고요. 또 유가족분들한테 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미리 보여드렸는데 제작사에서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자칫 잘못 다루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담담하게 또 이렇게 유가족의 모습도 한 가지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온 것도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영화 생일에 뭐 여러 배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인상에 남은 배우가 있으셨나요? 뭐 당연히 이제 전도연 씨와 설경구 씨는 당연한 건데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제하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 설경구 씨하고 전도연 씨의 딸로 나온 그 김보민 양 보니까 찾아보니까 2010년생이더라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 말하면 9살이잖아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말할 거야? 하지 말까? 응. 그래. 안 할게. 약속. 네. 복사. 복사. 쌀. 이렇게 많아. 어디? 할게. 그리고 영화 보니까 와 설경구 씨 역시 한 방이 있더라고요. 이 확실히
아빠들은 남자들은 좀 감성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꾹꾹 누르다가 그 아들 수호의 생일 파티에서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터지잖아요. 그때 가슴 아팠고 전도연 씨는 뭐 영화 내내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아들을 잃고. 그러나 딸이 있고 하니까 일상을 또 살아내야 하는 그 안간 힘. 당신은 그게 왜 하고 싶어? 수호 생일.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당신은 가. 당신 가는 것까지 뭐라고 안 해. 순남아. 그날 수호도 올 텐데. 우리 영화 속에 들어있는 법률 좀 또 찾아보죠. 첫 번째 질문 좀 가벼운 거 드릴게요. 영화 첫 장면에 관한 건데 거기 보면 이제 베트남에서 설경구 씨가 귀국을 하는데 이제 거의 한국에 막 이제 착륙하려고 그래요. 그때 안내 방송이 나와요. 뭐 의자 똑바로 하시고 안전벨트 뭐 매시고 이 받침대도 접어주시고 창문 열어달라. 근데 사실 이조로 변호사가 제가 뭘 여쭤봐도 다 아시니까 이거 어느 항공사를 타나 똑같은 안내 방송이 나오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도 그걸 잘 몰라서 이제 승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은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이륙하기 전에도 나오고 착륙하기 전에 나오는데 항공사마다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항공사는 착륙하기 훨씬 전에, 어떤 항공사는 착륙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데 나오는 건 공통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 덮개를 열으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가 불이 꺼지면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빛이 들어오면 좀 더 환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야 확보나 사고 대비를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과학적으로 약간 무슨 기압, 착륙 이륙 시 기압과 관련이 있나 했는데 엉뚱한 생각이었군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 아빠 설경구가. 그래서 이제 부인 집에 갔는데 전도연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죠. 그나마 이제 좀 딸하고 친해져서 이 초등학교 하교하는 딸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집 앞에까지 갔는데 아니 딸이 그 옆집 오빠 만나더니 신나가지고 놀러 나가요. 이 딸이 이미 대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단 말이죠.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을 거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부인이 문 안 열어줬던 집인데 아빠긴 아빠지만 남편은 남편이지만 이렇게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거 혹시 주거 침입? 그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거 주거 침입이 될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거 침입죄라는 게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도연 씨가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안 열어준 것은 그 아쉬움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원망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 투정 그런 것 때문에 안 열어준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별거하면서 이혼 상태에 있다든지 혼이 파탄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주거 침입 얘기해 봤고 이 영화 줄거리 흐름 따라서 또 질문 이어가 볼게요. 이 사고로 아들을 보내고 아내는 이제 혼자 막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사실 이제 뒤에 왔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안 왔고 뭐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보실 분들 위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이 아버지 설경구한테도 내막은 있거든요. 사연은 있는데 요건에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혀 있네. 그 여권 어떻게 만든 건지 알아? 내가 당신한테 가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니까 수호 지가 같이 가준다고 만든 거야. 그거 만들어 놓고 맨날 밤새서 영어 공부했어. 같이 한번 오지 그랬어. 가, 여기 드나들지 말고. 순남아.
당신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우리 그런 일 겪고 있을 때 당신 뭐 했어? 이제 와서 당신이 아빠라고 하면 그냥 아빠야? 이걸 변명하진 않아요. 그러는 와중에 아내가 혼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협의 이혼 서류를 내밉니다. 이거 남편 설경구 이거 수용해야 될까요? 그건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같은 경우는 배우자 당사자가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합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은 서로 이제 법원에 가잖아요. 법원에 가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주고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은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둘이 합의만 된다라 하면 그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설경구 씨가 이제 이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 설경구가 또 나를 그리고 내 딸 아버지로서 딸을 방치한 거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만약에 협의원 뭐 남편이 뭐 동의 안 해서 안 된다면, 근데 전도연 씨를 꼭 이혼해야 되겠다, 의사를 굽힐 수 없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의 유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상 이혼은 두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데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6가지가.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부부간엔 정조 의무가 있는데 그걸 네. 위반하는 행위로서 간통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지금 상황 같은 경우가 악의의 유기가 아닌가.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그 배우자가 아픈데 두고 나간다든지 뭐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가출한 정도는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는데 네. 아픈 배우자를 두고 집을 나가서 그 내비두는 것.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을 벌러 간 거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가 아니잖아요. 아, 네. 그 사유도 안 되고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와이프 입장에서 그 뭐 내 자식들이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모욕을 뭐 욕설을 한다든지 폭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곧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 배우자로부터 욕설을 듣는다든지 폭행을 당한다든지 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 또 배우자가 3년간 생사불명이 돼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가능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든지 네. 성적 불능이라든지 과도한 신앙생활로 뭐 재산을 탕진한다든지 그렇죠. 개나 도박으로 뭐 재산을 탕진한다든지 이런 사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사유에 해당돼야지만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설경구 씨한테 이런 6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 보여요. 그러네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은 부부가 합의해서 그렇죠.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그 부인은 네. 자녀를 양육하는 거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로도 볼 수 없어서 재판상 이혼 청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3년이라고 그랬는데 또 2년 만에 돌아왔고 그런 더더욱 상황도 이제 있네요. 하나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만들어서 이혼 청구는 가능하지만 영화 내용만 봤을 때는 그간의 이제 서운함과 그렇죠. 아쉬움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지 혼인이 완전히 파탄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6번째 사유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영화가 생일 앞에 이런 말이 있죠. 너 없는 너의 생일. 정말 가슴 아픈 생일인데요. 또 그래도 이 유가족이라든가 뭐 이 영화를 보는 우리들에게는 힐링을 줄 수도 있는 장면이다 싶어요.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뭐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영화 속에도 나오는데 보상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기 뭐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어느 분은 받고 또 받는 사람 입장도 또 이해가 되고, 이 전도연 씨는 받지 않고 있죠. 이분 또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근데 저는 거기서 이런 의미 들어. 보상? 나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울 때 뭔가 보상은 뭐 잘한 일에 대한 보상인 것 같고, 뭔가 배상은 잘못한 일에 대한 배상 같은데, 이게 좀 보상이 적절한 표현인가? 이 보상과 배상 법적으로 좀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보상하고 배상을 굉장히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법에서는 굉장히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상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걸 회복시켜 주는 게 보상이고,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회복시켜주는 게 배상인데 그래서 손실과 보상은 거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이라고 말을 하고 손해는 배상. 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게 헌법 23조 같은 경우는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국가 발전이나 뭐 다른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이제 수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한 집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 손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헌법 29조에 그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 행위로 뭔가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국가 배상이라고 말하는데 손해 배상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 일반인들 사이에서 쓸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말을 거의 대부분 써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위법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어긴 거에 대한 손해 배상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이 됩니다. 근데 적법한 집행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보상법, 네. 헌법 28조에 나와 있을 텐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잖아요. 구금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든지 또는 무죄가 나온다 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그렇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적법한 공무 집행에 해당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이냐 손실 보상이냐 이제 견해 다툼은 있긴 하지만은 네. 대부분은 이제 손실 보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고 하면은 보상은 적법한 집행에 대해서 하는 건데 손실 보상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배상은 위법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위법한 걸 회복시켜 주는 건데 손해 배상. 그래서 네. 손실과 보상은 같이 다니고 손해와 배상은 같이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세월호 책이 국가는 차치하더라도 사실 그 세월호 이 선주 그 회사는 손해배상해서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이? 이거 봤어? 이거 내가 샀어. 어때? 아직 밤에 추워. 좀 따뜻하게 입어야지. 마음에 들어? 좀 자주 좀 오지. 이불 새로 빨아놓은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꼭 뽀송한 데서만 잘라 그래. 이 소리 잘 있어? 내가 못 해줄까 봐? 잘하고 있어 나.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네 생일인데 나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수호야. 자,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명장면일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전도연 씨의 통곡에 반응하는 모습들이죠. 그게 뭐 다 아우 너무 안 됐어 이러기만 하진 않거든요. 그 장면에 대한 이재로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이 전도연 씨가 통곡하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동네 울려 퍼질 때 그죠, 귀에 그 통곡 쟁쟁해요. 소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짜증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 옆집에 여학생 재수 삼수했다는 그 친구의 네. 마음이 공감도 갔지만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전도연 씨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그죠. 공감이 가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난 부모의 슬픔과 아픔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고통이어서 저는 이제 그 통곡으로 이제 슬픔이 표현되긴 했지만 그 전에 통곡하지 않고 아들 옷을 사고 그리워하고 뭐 하는 그때 오는 그 슬픔도 이 통곡 때문에 더 많이 상상되는 게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뭐 하고 있었어? 그림 그리고 있었어? 엄마 뭐 살게. 옷 샀다?
다 올해 건데 50%야. 대박이지. 어때? 좋아. 그치. 제가 이제 옛날에 봤던 책 이야기를 보면 옛날 얘기 잠깐 하자면 그 조그만 나라의 왕 그리고 공주, 왕비, 신하들 그리고 이제 백성들하고 평화롭게 살고 네. 있었는데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이제 나라를 빼앗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왕은 수레인데 감옥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갇혀 있고 병사는 옆에 있는데 이제 신하들이 잡혀가요. 네. 뭐 노비로 잡혀가든 뭐 이렇게 끌려가는데 왕 영엉 울어요. 어허. 근데 자기 딸 공주하고 자기 부인인 그 왕비가 잡혀가는데 울질 않아. 그러니까 병사가 물어보죠. 왕한테. 너는 참 이상하다. 니네 신하가 잡혀갈 땐 엉엉 우는데 왜 니네 딸, 아들이 부인이 잡혀갈 때 울지 않냐? 라고 하니까 왕이 그 수레 밖으로 침을 뱉는데 피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이제 눈물로 표현되는 것은 일반적인 슬픔이지만 그 이상 눈물로 표현되지 않는 그 이상의 슬픔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이야기 보고 느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도연 씨의 통곡 그런 걸 보면서 그 전에 얼마나 슬프고 답답했을까. 근데 통곡이 가장 슬픈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편 들었습니다. 수호에게 나는 여전히 우리가 같이 듣던 음악을 듣고 네가 하던 알바를 해. 인사는 안 할게. 그냥 다음에 다시 말 때까지 말을 잠깐 멈추는 거야.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철호 변호사니까 제가 늘 여쭤보는 이 영화 생일 보고 어떤 거 느끼셨어요? 법에서는 보상 배상 같은 경우가 원상회복 원래대로 네. 복귀해 주는 건데 지금 보상이 불가능하니까 보상 배상이 불가능하니까 금전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으로 보상 배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게 있는 게 이게 바로 생명인 것 같아요. 네. 특히 더더욱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낸 것을 금전으로 보상되니까 충분히 만족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아픔과 슬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작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걸 금전으로 환산해가지고 너 돈 벌었으니까 좋겠다라는 그런 비아냥거린 말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과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을 준다고 하는데 최소한 위로나 공감은 못 해줄 망정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진상규명, 그에 따른 처벌, 보상, 배상 이걸로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유가족에게 어떤 슬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게 우리의 할 몫이다라는 말도 새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행이 확실시되는 영화를 텐트폴 영화라 하죠. 보통 텐트폴 영화의 개봉일이 정해지면 그보다 작은 영화들은 맞대결을 피해 개봉일을 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텐트폴 영화가 개봉돼 있는 동안에만 극장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긴고 하니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하기 3, 4주 전부터 극장 관객 수 자체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주 극장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소중한 돈을 지출하는 일이니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그 전에 미리 영화 관람을 자제하는 거랄까요? 그 여파로 오늘 소개해드린 생일 또 너무나 잘 만든 미성년 같은 영화들이 개봉했을 때 극장을 찾는 분들이 워낙 적으니까 박스오피스 1위, 2위를 해도 관객 수치가 참 아쉽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소비자 주권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이 후손들에게 계속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문화 주권도 소중하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Before you